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1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둘로서 나눠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일단 발표되는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그룹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가는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실적 발표를 한 직후서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오늘 한때는 8만 1,000원대까지도 밀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부 종목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 실적을 발표한 다른 여러 종목들에도 적용될지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간밤에 미국에서 자본이득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 다 모아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국내적으로는 하나된 미국이었어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마가라는 표현을 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이거는 동맹관계를 다시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지금도 보면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동맹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양이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극심해졌고, 근데 이게 90년대까지 없던 현상인데 2000년대 이후로 나타난 현상인데, 90년대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진보나 보수나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나 특정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특이하게 중도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실제 선거에서는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의 간극이, 중간값의 간극이 엄청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의 양극화를 봐야 되겠죠. 소득의 양극화가 두 개의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기업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비중이 늘어났고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제 법인세 인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가져가던 몫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가계가 가져가는 몫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법인세 인상이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것 가지고 첫 번째 이거는 두 가지겠죠. 자본이득. 아무래도 자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예요. 그렇죠. 이 자본이득세 최고 소율을 높이겠다. 40% 부근까지. 지금 미국은 0에서 20인데 40까지 올리겠다. 그다음에 근데 시장 요거 가지고만 걱정한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세율도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더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시장이 아주 좀 크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득세, 그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이 순서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게 시장의 새로운 악재다라고 보다는 아직까지 좀 더 남았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도 인상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득세 나왔고, 원래 그 계획은 가계 플랜, 가족 플랜이 나오면서 그 소득세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계속하는 형태인데, 이런 그 증세가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도 그렇고 시장에도 그렇고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재정하고 통화 정책 두 가지를 보는데, 재정 정책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긴축적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세금을 더 걷는 거는 더 쓰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리고 세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려가지고 이만큼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의 인상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로 작용할 건데 예. 좀 길게 보면 이게 파이가 커지면서 이 파이를 키우면서 파이의 비율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파이를 고정시켜 놓고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더 매겨서 이게 파이를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게 아니고 파이가 커지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고소득층한테도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세금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악재를 줄 수 있지만 시간 좀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파이가 커지는 데 집중을 해서 그냥 묻혀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세금이 나와서 그런지 세금 관련한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과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미완의 완성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해 주셨는데 디지털세에 관해서 그 질문이 왔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디지털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글이나 또는 다른 이 아마존이나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 그 본사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금의 부담을 적게 주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이거는 앞에서 우리 법인세 얘기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거를 타크해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가 한 거는 이번에 그저께였죠. 그 가족 플랜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돼 있었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액수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1조 달러 정도니까 원래에 합쳐서 4조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합쳐서 3조 3천 달러 정도 됐으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가족 플랜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뭐 기업이 이익을 증가시킨다거나 주식시장에 뭐 좋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소득층에 흔히 말하는 그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짜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주식시장에는 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지출을 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서 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이걸 또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금보다는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좀 중점을 뒀고 근데 이번에 가족 계획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는 그 자본이득세를 걷어서 이거를 저소득층한테 쓰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하고는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세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IMF에서도 그 미국 경제 전망 나오고 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이 상당히 올라가긴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유럽은 특히 또 별로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될 가능성 이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도 그렇고 경제가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IMF가 매년 10월 달에 경제 전망을 하고요. 내년 어떻다 전망을 하고 그리고 1월, 4월에 수정 전망을 하는데 예. 그 1월, 4월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핵심적인 테마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를 보니 미국과 중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내년에는 그대로 복귀할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한참 못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이 빈 상태로 간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뭐 경제 슬랙이라고 표현해요. 이만큼의 비어 있는 상태가 실업을 이만큼을 계속 유발을 하고 그러면 경제가 이만큼
비어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성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잘못하면 경제가 추락을 하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슬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슬랙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슬랙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IMF도 많이 걱정하는 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이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상태를 만들어 버렸다는. 최근에도 전 세계적인 저기 뭐 그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보면 인도에서 굉장히 좀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주로 이 신흥국에서 계속 변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신흥국들은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확보한 백신이 이 변이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런 그 팬데믹에 대한 우려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게 옛날처럼 뭐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양적인 성장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사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자동차를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데 이 신흥국에 깔아놓은 자동차 라인들은 전부 다 옛날 방식이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흥국이 지금의 성장에서 혜택을 볼 게 없어요.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신흥국에 뭐 있습니까? 인프라가 없습니다. 생산 설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 투자가 돌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번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특징인데 소비의 증가가 아니고 첨단 산업의 투자의 증가인데 이걸 신흥국이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뭐 올해는 계속 그럴 것 같고 내년에도 이러면 사실 신흥국의 자본 이탈도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경제 위기도 걱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지금 백분 경쟁을 계속해 갈 건데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신흥국을 도와줄 생각은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랬다가 중국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미국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패권 경쟁 기간에는 예전에 미소 냉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제3자가 피해를 제일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격언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지금도 신흥국이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의 차별화, 이 양극화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도 우리가 보면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선진국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그럴 것 같은데 2분기에 경기 모멘텀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경제 그 데이터 산정 방식 자체가 전월 대비나 전분기 대비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걸 보더라도 2분기에 발표되는 여러 경제 변수들이 그래도 가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들어서는 모멘텀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그 형태가 주식시장에는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상반기의 모멘텀이 가장 강했고 하반기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이제 미국의 집단 면역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이 아마 3분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만 기업 투자와 관련된 거하고 그냥 소비와 관련된 거 사이에는 주가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기업 투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 자동차, 이거 소비재긴 합니다만 이쪽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소비재, 뭐 음식료나 담배, 뭐 이런 쪽에서 화장품 이런 쪽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산업재 섹터, 그 다음에 소재, 뭐 그 다음에 금융도 투자와 관련된 거라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꽤나 높아요. 근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가스, 뭐 전기 이런 쪽에서는 주가 상승이 없습니다. 통신, 미디어 이쪽에서. 근데 본격적으로 그 집단 면역 효과가 생기고 지금 뭐 이탈리아나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서비스 소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 쪽에서 이제 활동이 증가하고 그리고 미국은 사실 투자보다 소비의 나라거든요. GDP의 70% 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투자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데 이 투자의 모멘텀이 좀 약해지더라도 소비의 모멘텀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선수 교체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모멘텀이 약화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약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멘텀이 좀 약화되기는 하지만 하반기에 소비가 상당히 또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오늘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기대만큼이나 또는 기대보다 조금 더 나오거나 이랬는데도 주가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뭐 좋지 않은 상태고요. 오늘 현대차그룹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표되니까 주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들은 잘 안 가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 가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실적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서 계속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좋았던 IT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 이게 우리한테 지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뭐 이 그동안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IT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실적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식시장 애널리스트 전반이 이게 모멘텀이 좋아서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정한 수준 갔다가 그냥 옆으로 네. 거기서 크게 더 증가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네. 그래서 보통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그게 뭐 2분기, 3분기 실적이 얼마 나온다, 얼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예. 지난달에는 올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달에는 올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뭐 실적의 추정치의 변화, earnings revision이라고 하는데 요걸 중심으로 봐요. 예. 근데 그게 그 우리나라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의 개선세가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얼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이런 네.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대감 가지고 가는 건데 기대감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예전의 기대감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실적이 나와도 그 기대감을 더 높이지 못하고 예전 기대감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금융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올해 그 변수는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실화된 대출인데 부실 처리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좀 연기시켜 놨죠. 예. 이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향후에 문제를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금리 신용대출 금리도 올리고 하면서 기업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 그건 증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금융 섹터에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과 좀 무관한 여전히 테마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고 예. 이런 현상들이 대형주의 실적이 우리가 그 전에 기대하고 있던 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시장이 이제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면서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종목에서 기업 이익이 좋아진 종목 이걸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제 증권회사 리포트를 봤는데 이름이 굉장히 그 제목이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비우고 갈 용기 이런 그 제목이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반도체 주가 자체가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을 실망을 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반도체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메모리 반도체 좀 많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뭐 반도체 부족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뭐 공장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생산이 중단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뭐 몇 달 동안 이 회복의 모멘텀이 좀 꺾여버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산의 위축이 나타나요. 그러면 뭐 반도체 단가는 올라가겠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나지 못하면서 사실 반도체와 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가격은 하락해도 매출량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뭐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영향이 없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에 대한 전망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올라가지 못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낙관적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고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으로 예. 이게 반도체 단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고만고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달리는 말에 갈아타라 그렇죠.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 지금 좀 모멘텀이 약화된 것보다는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갈아타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를 좀 비우고 가자라고 표현했던 거는. 예. 글쎄 그 삼성전자 비롯해서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주식들의 이익 전망을 보니까 거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옆으로 누워 있는데 약간씩은 내려오는 그런 그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식 시장이 좀 반응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 조금씩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보면 기본적인 우상향 곡선이 뭐 작년 가을 이후로 계속되고 있죠. 미국의 대형주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약화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양책 덕분에 계속 간다고 보면 뭐 주가가 여전히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본다면 이제 뭐 개인, 뭐 외국인 기관 사이의 매도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점을 치고 뚫고 올라가려고 하니 이게 뚜렷한 모멘텀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치고 올라갈 만한 용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주식시장이 잘 없어요. 그래서 고점을 치면 좀 기다려보자. 누가 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나? 뭐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생각이고 내려오면 다들 용기가 확 일어나면서 우르르 매수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식시장은 일정한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내려가면 용기를 내고 위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일단 좀 그냥 좀 지켜보고 이런 형태가 되면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지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상단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상단을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용기 100배에서 쫙 뚫고 올라가는 이런 대세 상승장이 나타나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면 또 뭐 이 하단에서 이게 그 하단의 그 지지선의 견고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